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동법 개론 7번째 시간인데요. 원래는 우리 딴 거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 교섭, 단체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별적 근로관계법만 쭉 오다 보니까 약간 지루한 느낌도 있고 해서 갑자기 집단법을 한번 훅 띄워봤습니다. 단체 교섭하고 단체 협약 부분은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률 시행령이나 법률의 그 문구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시행령이 많이 활용이 되죠. 이 단체 교섭 부분에서는. 그리고 현장에서 또 법 규범과 다르게 운영이 되는 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중심이 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먼저 한번 옛날 생각을 떠올려 보시죠. 우리가 노동법 개론 첫 시간에 어, 미국 법계, 영미법계하고 대륙법계의 차이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영미법계에서는 사장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고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서 가장 산업혁명 초기에 가장 중요했던 산업이라고 한다면, 남부에서는 목화밭, 면화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북부에서는 제철이라든가 기계 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제철 산업이 발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아주 특별한 계기가 어디 있냐면, 미국 정부가 대륙 횡단 철도를 놓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대륙 횡단 철도는 두 개의 큰 철도를 놓는 회사가, 하나는 태평양에서 하나는 대서양에서 철도를 놓기 시작해서 중간에 만나기로 하고 철도 공사를 시작했죠. 근데 이 철도 공사를 시작하면서 철로를 놓아가면서 점점점 대륙 중앙부로 진행을 해 나가는데, 이때 정부에서 굉장히 큰 특혜를 줬어요. 철도 좌우 몇 킬로씩의 토지들을 철도회사에 주고, 그 토지를 주면서 또 이렇게 철도 공사 대금도 주고 해서 그 무렵에 철도회사들, 철도를 까는 회사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철강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철강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했는데, 이게 철로를 놓는 작업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태평양 연안에서 중부로 오는 그 공사는 그 당시에 극동아시아에서 간 이민들이 많이 동원이 됐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도 있었고, 중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활용이 됐고요. 또 한쪽에서는 남미계 근로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수 백인 혈통의 자본가가 유색인종들을 일을 시키는 형국이 됐고요. 그러면서 유색인종들에 대한 천대, 차별, 여기에 더해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는 당시의 상황과 인식, 이런 것들이 막 더해지면서 철도를 까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계절이 계속 바뀌죠. 오랫동안 공사를 해 나가니까 계절이 바뀌고, 철로가 놓아져 가면서 그 거리를 따라서 철도가 놓아져 가는 그곳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특정한 아주 좋은 집에 살 수가 없었어요. 철도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 주변에 판잣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겠죠. 아이들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계속 공사 현장에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임시 학교도 일부 지어주기도 했고, 임시 거주지를 지어주기도 했지만, 이게 판잣집, 판잣촌에 다름이 없었죠.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조금 더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필요와 주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장님을 찾아가죠. 사장님을 찾아가서 우리 좀 만나달라 요구하지만, 사장님들은 난 너희들 줄 거 다 줬다, 계약에 따라서 더 이상 줄 건 없다라는 태도를 취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점점점 찾아오고 하소연하고 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갈등도 점점점 고조됐겠죠. 나중에는 양측 간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미국은 그 당시 서부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총도 많고 하니까 거의 전쟁에 육박할 만큼 충돌이 벌어지고 양자 간에 유혈 사태가 나고, 그러면서 보안관들만으로는 질서 유지가 안 되니까 주 방위군이 출동하고 미 연방 육군이 출동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주 유명한 대철도 파업이 이때 일어나죠. 100여 명이 잡혀가고 일부 사상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이 당시 미국에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의 이 파업은 대부분 유혈 진압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혈 진압을 당하면서 계속 우리는 사장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초반에는 미국이 고립주의를 유지하면서 참전을 안 했었는데 나중에 많은 백인 남성들이 유럽 대륙의 전쟁터에 참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 내에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게 됐어요. 그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장님을 만나서 근로 조건에 대해서 교섭하고 싶을 때 만나줘라 라는 그 태도를 정부가 취하게 되고요. 이 바탕에는 많은 사람들이 철도 파업을 일으키면서 피를 흘리면서 저항했던 그것이 씨로 남아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저항이 그냥 그대로 그 당시에 성공을 하지는 못하고 다 이렇게 탄압을 당했었죠. 어쨌든 미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라는 주장을 했어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는 게 가장 절박한 주장이었고 만나서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았었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미 연방 노동위원회를 만들어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가 만나주지 않는 것을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면서부터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그에 응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연방 정부가 세워나가기 시작했죠. 이게 연방법이 규율할 상황이냐 아니면 각 주가 알아서 할 사항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건 연방 법률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했고 그러면서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에 있어서는 연방이 제정한 법률이 줄곧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제가 뒤에서 뭐 NLRA, 와그너법, 테프트 하틀리법 이런 것들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연방법이죠. 네, 연방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르는 주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에서는 연방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약간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 교섭을 이렇게 보장하기 시작하면서 단체 교섭에 관한 권한을 연방 정부가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미국에서 단체 교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 쪽에서는 체결된 단체 협약의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주 논쟁이 됐다면 미국 대륙에서는 어떻게 단체 교섭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었죠. 그러니까 미국식 노동조합 관계 법령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단체 교섭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을 부당 노동 행위로 규율하는 것,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법에 미국적인 색깔을 띤 사항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보통 옛날에 객관식으로도 많이 나왔던 건데요. 노동위원회 제도, 부당 노동행위 제도 이런 것들입니다. 단체 교섭 조정 제도 이런 것들이죠.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는 부분은 유럽 대륙법적인 요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 단체 교섭과 관련해서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의 그 태도,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 근로삼권이 침해되는 것, 이것을 부당 노동 행위로 규율해왔고 그 앞부분에 일단 단체 교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노동법 개론 7에서는 단체 교섭, 단체 협약을 살펴보고 노동법 개론 8에서는 부당 노동 행위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교섭의 개념입니다. 단체 교섭의 개념은 우리 노동조합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교과서들을 보면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체 교섭이니까 단체를 이루어서 교섭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을 단체 교섭은 단체를 이루어서 교섭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면 이건 그 질문을 갖고 답을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풀어서 적어봤는데요. 단체 교섭이라고 하면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등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주된 목적으로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해서 교섭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단체 교섭권의 보유자는 노동조합이에요. 사용자는 단체 교섭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나라의 헌법에는 사용자에게도 단결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도 단체 교섭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헌법 제33조의 노동 3권 규정은 근로자는 이라고 해서 근로자를 주체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사용자는 단체 교섭권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복수노조인 경우에 단체교섭권은요, 창구단일화 이후에 만들어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권을 갖게 되죠. 단체교섭의 주체는 단체교섭에 임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단체교섭의 주체라고 하면 노동조합이 우선 단체교섭의 주체겠죠. 그리고 복수노조 같은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이나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가 주체가 되고요. 그리고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그리고 노동조합, 총연합회 이런 데서 단체교섭권을 개발 회사로부터 위임받기도 하고요. 지역단위 노동조합, 산별노조 같은 데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위임받은 사람도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인데, 그런데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위임받은 자, 받은 노동조합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도 단체교섭에 응하잖아요. 노동조합이 그 권리를 행사하면 사용자도 응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자도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단체도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단체교섭의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딱 정해진 유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섭하는 건 이런 교섭이라고 하지, 이렇게 단체교섭의 절차나 유형이 일부 논의가 되긴 하지만 이거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단체교섭을 해온 그 회사의 전통, 단체교섭을 해온 그 지역의 전통, 그 산업의 전통에 따라서 이 교섭 절차와 교섭의 유형을 다르게 불러요.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흔하게 학자들이 그 대략 일치하게 부르는 유형들을 정리를 해보면, 교섭 단계에 따라서는 단체교섭은 예비교섭, 본교섭, 실무교섭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교섭 대상에 대해서는 임금교섭, 단체교섭 이렇게 하고요. 우리 보통 이걸 줄여서 임단협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교섭 담당자에 따라서는 직접교섭, 간접교섭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먼저 예비교섭은요, 이 예비교섭도 얘기가 많이 달라요. 예비교섭은 진짜 본교섭을 하기 전에 본교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교섭을 예비교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본교섭을 진행하기 전에 상견례를 하거든요. 상견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한번 모여요. 이걸 예비교섭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그냥 실무협의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상견례를 하고, 그리고 본교섭을 진행하는데, 단체교섭을 해보면 의외로 차수가 중요해요. 1차 교섭, 2차 교섭, 몇 차 만에 끝냈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데, 회사에 따라서 또는 산업에 따라서는 특히 공무원이나 교원 단체 교섭의 경우도 굉장히 독특하게 차수를 매기는데요. 이게 예비 교섭부터 1차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 교섭을 2번 하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를 1번 하고, 본교섭이 시작됐으면 본교섭은 4차 교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예비 교섭 실무협의는 차수를 붙이지 않고 본교섭에서만 1차, 이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 실무협의가 또 약간 의미가 다른데, 제가 앞부분에 실무협의를 하고 상견례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본교섭을 해나가다가 어려운 쟁점에 부딪혔어요. 그럴 때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되겠는데 우리 본교섭을 잠깐 멈추고 실무협의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 말한 준비를 위한 실무교섭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본교섭을 중지하고 여기서 실무교섭을 열어서 여기서 이 작은 쟁점에 대해서 해결한 다음에 다시 본교섭을 열어서 이 차수를 진행해 나가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나 지역에 따라서 본교섭이 5차였는데 그 다음 실무교섭이 6차가 되고, 그 다음 또 한 번의 실무교섭이 7차가 되고, 그 다음 본교섭이 8차가 되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6차 그 본교섭이 끝나고 실무교섭을 한 2-3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교섭이 7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협의랑 실무교섭을 교섭 차수에 넣느냐 안 넣느냐는 정해진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행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섭 대상에 따라서 교섭의 주된 대상이 임금교섭이냐, 기타의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노동조합의 처우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냐를 놓고 임금교섭, 단체교섭을 나누는데요. 원래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에 임금교섭이란 말은 쓰지 않아요. 그냥 단체교섭이라고 하고, 단체교섭에서 임금과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의 처우와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것들을 그냥 교섭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의 임금교섭이란 말이 따로 쓰이는 이유는요, 과거 우리 노조법이 임금교섭은 1년마다, 단체교섭은 3년마다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바뀌면서 그냥 임금협약, 단체협약 구별하지 않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 이렇게
우리 노조법의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과거에 임금 교섭을 1년마다 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서 어차피 2년 이내라고 했으니까 1년 이내도 괜찮잖아 라고 해서 임금 협약은 1년마다 단체 협약은 2년마다 이렇게 체결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냥 이게 관행처럼 우리 업계에서 많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간혹 드물게 그냥 단체 협약 2년마다 해서 거기서 임금까지 논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도 그렇고. 외국에서는 임금 인상률을 바로 교섭을 하지 않고요. 그냥 임금 계산식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때그때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생계 이런 것들을 넣어서 계산식에 적용해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임금 계산식에 관한 합의를 뭐 4년마다 한 번 하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나라들도 얼마든지 있어서 꼭 1년마다 하는 게 원칙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현재까지는 물가 변동률도 크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상황도 아주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교섭을 1년마다 하는 것은 또 우리나라에 필요한 우리나라의 특유한 사정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임금 교섭, 단체 교섭을 따로 보는 것이 실무상 많이 확산되어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임단협 이렇게 부릅니다. 교섭 담당자에 따른 분류는 교섭 권 보유자가 직접 교섭하면 직접 교섭, 이것을 위임을 줘서 교섭하면 간접 교섭 이렇게 부르죠. 다음은 단체 교섭의 유형 중에서 교섭 단위에 따른 분류를 보시죠. 기업별 교섭은 기업 사용자랑 개별 기업 사용자랑 개별 기업 노동자가 만나서 교섭하는 거예요. 대각선 교섭은요, 개별 기업 사용자랑 상급노조 본조 사람들이 만나서 교섭을 하는 거예요. 상급노조 본조 사람들이 회사로 오죠. 회사로 와서 그 기업별 지회로 내려와서 거기서 개별 사용자와 기업별 상급노조 본조가 개별 기업과 기업별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대각선 교섭이에요.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어요. 대각선 교섭이라는 것. 위에서 이렇게 개별 기업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이런 의미겠죠. 공동 교섭은 개별 기업별 교섭을 해요. 기업하고 기업 지회, 뭐 기업 단위 노동조합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산별노조 본조에서 도와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하고 그 기업별 사용자하고 그 기업별 노조 사람하고 연합단체 노동조합이나 산별이든가 거기서 나온 사람하고 같이 그러니까 노조 쪽이 두 주체가 모여 있는 거죠.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사용자가 교섭하는 것을 공동교섭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기업별 교섭하고 대학산 교섭이 섞여 있는 형태죠. 그리고 집단 교섭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 내에서 그 교섭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이쪽에 다 여러 사용자들이 모이고 그에 대응하는 여러 노동자들이 모여서 같이 교섭하는 것을 집단 교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용자 단체, 산업별 사용자 단체와 산업별 노동조합, 지역별 노동조합과 지역별 사용자 단체가 모여서 단체끼리 모여서 하는 것을 통일 교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현장 실무에서는 논의에 약간 혼선이 있어요. 학자들은 논문을 쓸 때 단체끼리 만나서 교섭하는 것을 통일 교섭, 여럿이 각자 다 모여서 하는 것을 집단 교섭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논문에 쓰고 있는데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사용자 단체랑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산별 노동조합이겠죠. 지역별 노동조합이나 만나서 하는 것을 이걸 집단 교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사용자들과 여러 노동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 집단 교섭을 통일 교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들으실 때 그건 잘못된 용어 사용이야 이렇게 지적하실 것은 없고요. 우리 고대 노동대학원 갔더니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없고 그냥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시면 상대방이 공동교섭이라고 말을 하던 집단교섭이라고 말을 하던 통일교섭이라고 말을 하던 저 사람들은 좀 다르게 쓰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소통만 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절대적인 분류 명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정의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논문을 읽으신다면 보통 이런 분류에 따라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단체교섭의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단체교섭의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그 단체교섭의 주제로 합의돼서 그러니까 실무협의나 그 예비교섭 때 주제에 대해서 조율을 하거든요. 원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뭐뭐뭐에 대해서 교섭을 합시다라고 공문을 보내면 이제 거기서 실무협의를 진행해서 이번 교섭의 주요 의제 안건은 이거다. 뭐 임금 인상률 몇 프로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다라고 확정이 되면 이제 그것을 두고 본교섭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여기 교섭에 부의된 안건, 이게 단체 교섭의 대상입니다.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려면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원래 노사가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게 단체 교섭이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아무거나 합의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합의 절차나 그 합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지지를 받으려면 노조법이 인정하는 사항이어야 되겠죠.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집단성이 있어야 됩니다. 개별 근로자 한 명에 대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철수 씨의 월급을 5만 원 깎아주세요. 이런 것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전체를 규율할 수 있는 집단적 규범에 관한 사항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근로조건 개선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사항이 당연히 단체 교섭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보통 요구하는 게 단체 교섭이잖아요. 근데 노동조합이 사용자한테 요구를 하는데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해줄 권한이 없으면 이건 단체 교섭의 대상으로서는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슈퍼마켓에서 슈퍼 사장님하고 슈퍼 근로자들이 단체 교섭을 시작했어요. 단체 교섭을 시작했는데 그 단체 교섭의 의제로서 대형마트 휴일을 조정해달라 이런 것들이 의제로 나오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것, 월급을 좀 더 달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이 물론 사용자가 어떤 사항이든지 그 요구에 응해서 교섭을 하겠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교섭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데 사용자 측에서 교섭에 응하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하면 그 사용자가 거부하고 있는 그 교섭의 대상, 안건이 이게 정당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안건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이게 집단성이 있는지, 근로조건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붙는 쟁점이 뭐냐면 근로조건 개선 가능성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단체 교섭의 의제로 임금 감액 같은 것들은 올라올 수 없을까요? 복리후생 감소, 취소. 우리 회사에서는 가족수당을 주기로 돼 있는데 가족수당을 이제 없앱시다. 이런 것들은 근로조건 유지도 아니고 개선도 아니잖아요. 근로조건 감소, 저하이기 때문에 이게 단체 교섭의 의제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노동조합은 단기적으로는 이게 잠깐 가져가는 게 줄어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에 일부 지금 요구하는 것들을 줄이거나 축소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법원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도 단체교섭의 의제로 삼아서 노동조합이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많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무교섭 타결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너스 받지 않겠다, 뭐 임금 몇 퍼센트를 회사에 반환하겠다 이런 것들에서도 노동조합이 합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건 근로조건 유지 개선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조합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당장 임금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인한 손해보다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한번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시죠. 우리가 단체교섭의 대상을 분류할 때 흔하게 하는 얘기들 중에 죄송합니다. 의무적 교섭상, 임의적 교섭상, 그리고 불법적 교섭상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법적 교섭상은 위법적 교섭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교섭 대상을 이렇게 의무적, 임의적, 위법적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나라에 고유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미국 연방 대법원이 그 단체 교섭에 대해서 여러 판결을 내리면서 이런 용어들을 쓰기 시작했고 이게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실무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약간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그래서 의무적이고 뭐가 임의적이냐 이게 언제나 명확하지는 않고요. 보통 우리가 실무하시는 분들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의무적이고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임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정확히 그런 구분이 또 옳지는 않아요. 계략적으로는 많이 그렇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확인을 하시죠.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그냥 의무적 교섭사항이다라고 보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요. 임의적 교섭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가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교섭을 진행했는데 타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분들은 의무적 교섭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을 했는데 타결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반면에 임의적 교섭 사항인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정확히 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위법적 교섭 사항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합을 한다든가 형법을 위반한다든가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거나 사용자가 교섭 과정에서 그것을 의제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교섭을 하면 안 되는 위법적인 교섭 사항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말은 임의적 교섭 사항은 채무적 부분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의무적 교섭 사항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이 의무적 교섭사항, 노동조합의 처우와 관련된 사항은 임의적 교섭사항, 이렇게 보고 있죠. 제가 채무적 부분하고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하고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나 모르겠는데,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유럽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러다이트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합의들을 만들어 나갔어요. 근데 합의를 해놓고 보니까 사장님들이 내가 급해서 합의를 해주긴 했는데 이걸 지키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지켰어요. 안 지키니까 이 합의를 이행해달라. 우리 노동조합, 우리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왜 안 올려주냐? 우리 조합원들은 휴게 시간을 4시간마다 1시간을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이거 지켜라 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니까 법원이 사용자는 조합원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협약은 계약인데 이 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는 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향해서만 이 단체협약을 이행하면 될 뿐이지 제3자인 조합원을 위해서 단체협약을 이행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되게 이상하죠. 이상한데 과거에는 이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약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뿐이지 노동법적인 사고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시절이니까 그랬죠. 그때 스위스 채무법을 중심으로 해서 채무법이 시초가 됐죠. 그 다음에 독일의 단체협약령, 그 이후에 이게 단체협약법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이행해야 되는 것은 이 단체협약이 그 기업이라는 부분사회 내에서 아니면 그 산업 전체, 그 산업에서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그 부분사회 내에서 단체협약이 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단체협약은 그 부분사회 안에서 계약이 아니라 법이야. 법이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해서 그 조합원에 대한 것들을 사용자가 이행하도록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이게 스위스 채무법이랑 독일의 단체협약령, 그 이후에 단체협약법에 이 내용들이 규정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계약이 아니라 규범이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오늘날 규범적 부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노동조합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 노동조합에 대한 대우와 시설 제공과 관련된 부분은 왜 채무적 부분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계약을 체결한 채권 채무의 당사자 사이의 문제야 라는 의미로 채무적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단체협약에 보면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우리 노동조합법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쟁의행위와 관련된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엄밀히 보면 규범적 부분이 아니라 채무적 부분이라고 우리는 보통 실무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의 대우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그와 관련된 단체협약 규범을 어기면,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하면 국가가 이를 처벌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와 관련된 부분은 적어도 규범과 같이 보겠다는 판단을 우리 국가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채무적 부분, 모든 노동조합의 대우와 관련된 부분이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거나 아니면 모두 다 채무적 부분이라거나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경계면에서 조금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것들이 섞여 있고, 계략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무를 오래 하신 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채무적 부분, 규범적 부분, 임의적 교섭사항, 의무적 교섭사항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집단교섭, 공동교섭, 통일교섭 이 용어가 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라고 했던 것처럼 요 얘기도 쓰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니까 다르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단체교섭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의 정리, 개념과 유형의 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복수노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즘도 일부 교과서나 학술서적은 이렇게 그 단체교섭 일반 내용과 복수노조 시의 단체교섭에 대해서 따로 기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그 단체교섭 과정도 많이 이제 현장에 안착이 됐기 때문에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절차가 곧 단체교섭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체교섭 일반의 절차, 그리고 그것과 떼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절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읽어보면 우리 대법원은 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체교섭이라는 것이 원래 단체교섭이 이렇게 있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복수노조 상황일 때 창구 단일화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우리 법원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단체교섭 전체 체계와 구조를 한 번에 이해하는 데는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체교섭 전체 체계와 과정에서 단체교섭, 복수노조 상황이 정상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창구 단일화 절차와 단체교섭 절차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인식하는, 이론론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큰 차이는 없고요. 그냥 관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각자 좀 거기에 대한 관점은 정리를 하시는 게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복수노조란 두 개 이상이 병존하는 노동조합 형태를 복수노조라고 해요. 이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절차가 만들어질 때는 창구 단일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두고 논쟁이 있었죠. 왜냐하면 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서 하나의 노동조합 또는 그 노동조합 대표들이 모인 어떤 교섭 대표단 이런 것들을 꾸리게 됐을 때 그 교섭 과정에 자기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 노조를 맡아버리는 상황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죠. 이때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소수 노동조합들은 자기 대표가 교섭하는 것을 바라는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의제를 가지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을 아주 심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라는 것, 우리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는 창구 단일화 절차는 위헌이다라는 주장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 2011 헌마 338 사건을 보시면 창구 단일화 절차는 합헌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합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다 각자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군소노동조합들이 병립하는 상황보다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때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합헌론적인 시각이고요. 노동조합 하나하나의 단체 교섭권은 다 소중해, 이렇게 보는 것이 위헌론적인 시각인데요. 현재는 이제 헌재 판결 이후로는 위헌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각자 또 함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노조들이 병립하고 있을 때 각 소수노동조합들의 단체 교섭권을 확실하게 다 보장해 주는 것, 이게 좋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용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요, 노동조합들 간에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이렇게 교섭 순서와 시기, 협약 체결 시기 같은 것들을 조율을 해가면서 각 노동조합들을 각계격파해 나갈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들이 모여서 힘을 내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 이게 순진무구하고 형식적인 주장을 하는 거야 라고 치부할 수 없는 굉장히 또 큰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노동조합들이 여러 개 생기면 이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을까요? 의외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노동조합들이 분립해 있으면 대부분 갈등하고 반목하고 힘을 잘 모으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각 노동조합들을 각계격파하고 사업장의 질서를 노사 간의 노사 간의 교섭과 협의에서 운영되는 협약자치라고도 보통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협약자치의 질서를 사용자가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도 굉장히 일리가 있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처음에는 창구 단일화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창구 단일화 절차도 나름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에게 첫 마음은 창구단일화 절차는 위헌적이지 않나 이렇게 봤던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 생각이 확실히 변했는지는 잘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2 이하에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2 이하에 창구단일화 절차가 굉장히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조문들은 굉장히 정밀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또 현실을 다 규율하기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요 규정되어 있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쭉 보시죠. 먼저 1단계 교섭 참여노조 확정 절차예요. 우리는 지금 복수노조 상황에서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29조의 2가 복수노조 상황일 경우에는 창구를 단일화하여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구 단일화를 하려고 보니까 먼저 부닥치는 문제가 뭔가요? 도대체 우리 회사에 노동조합이 2개가 있다는데 2개 맞아? 어디야? 이런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회사는 노동조합이 우리 회사에 있는 점들이 다 알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현실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산별노조에 직접 조합원들이 가입을 하면 산별노조에 가입하고 지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 회사에 그 산별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있어? 라는 것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뒤에 근로자들이 숨어서 자기들의 주장을 단체의 힘을 빌어서 그 뒤에 숨어서 사용자에게 관철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우리 회사 노동조합이 전면에 드러나기 전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정상이고요.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뒤편에 어떤 조합원, 누가 조합원인지 사용자가 모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조합원이 됐다고 하면 미움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창구단일화 절차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먼저 복수노조가 있는가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처음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이번에 교섭을 하게 되는데 이번 교섭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누구이며 몇 개일까라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가 1단계. 2단계는 참여 여부가 확정되어 있는 이 노동조합들 중에 대표를 뽑는 게 2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섭 진행 절차는 아까 제가 이원론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단체교섭의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교섭이 시작이 되면 사용자가 우리 회사는 단일 노조인 게 분명하니까 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지 않겠어 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고 사용자는 모르기 때문에 전지한 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창구 단일화 절차의 시작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부터 시작돼야 돼요. 교섭 요구 공문을 받으면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사용자가 하는 것으로부터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데 이론적이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붙였는데 아무도 추가 신청을 하는 노동조합이 없으면 창구 단일화 절차가 필요 없구나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관점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는 이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자 하고 그 하나의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법원의 생각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하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할 필요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좀 이론적이냐 이원적인 사고냐 이론적인 사고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관념이 달라지죠. 창구 단일화 절차 제가 그려놓은 도표를 한번 보시죠. 어느 노동조합이 단체별 유효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이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3개월이 좀 넘어가더라도 한 3개월 반, 4개월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한 5개월 전에 교섭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유효기간이 임박해서 일주일 전에 교섭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겠죠.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쯤에 그 이내의 기간, 그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사이의 그 시점에 어느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해요. 그러면 사용자는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돼요. 요구 사실을 공고할 때 제가 보통 교섭을 요구할 때 나는 A 노동조합이고 A 노동조합 대표 누구고 우리는 교섭 노동조합 조합원이 몇 명이 있고 그리고 교섭을 요구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교섭을 언제부터 하고자 하니까 뜻을 전해달라 공문을 받았어요. 공문을 받았는데 그 교섭 요구 공문을 딱 보고 나서 사용자가 얘네 자기 노동조합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네 라고 해서 이거를 고쳐서 A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100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얘네 30명이에요. A 노동조합 조합원 30명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교섭 요구 공문을 받으면 그냥 그걸 기계적으로 공고를 해야 돼요. 공고 기간은 7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7일은요 역법상 하루, 자정에서 자정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문을 딱 받고 붙이면 오후에 받았으면 오후 1시에 받았으면 바로 붙였대도 1시 1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역법상의 하루를 맞추겠다고 12시가 되길 기다렸다가 12시 딱 붙여도 12시 0.01초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섭 요구사실 공고문을 붙인 것, 공고문을 인트라넷에 올린 것, 이런 것들은 올린 시간, 올린 날, 붙인 날은 빼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24시간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공문 붙인 날은 빼고 초일은 불산입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하루를 계산해서 7일을 계산하죠. 이 7일의 기간, 공고문이 붙어있는 이 7일의 기간 동안에 나머지 노동조합들이 저희도 교섭할래요, 저희도 교섭할래요 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 7일 동안 참여한 노동조합들을 사용자에게 정리를 해서 교섭 참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붙여요. 여기에 보통 실무적으로는 교섭 노동조합들이 우리 조합원 수를 기재해서 신청을 해요. 일부 사용자들이 조합원 명단까지 붙이라고 요구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보통 조합원 수 정도만 기재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조합원 수를 언제 확정하냐면 교섭 참여 노동조합을 확정해서 사용자 공고문을 붙이는데 5일 동안 붙여요. 이 두 번째 이런 노동조합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확정 공고문을 붙일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고정을 시켜요. 그 이후에 변동이 돼도 변동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반수 노조인지 아닌지를 확정해야 되는데 과반수 노조를 확정하는 어떤 시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합원 수는 조금씩 변하니까 이 시점을 우리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은 교섭 참여 노동조합 확정 공고 1 공고문을 붙이는 그때를 기준으로 그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고정을 시키죠. 그 다음에 요 공고문에 대해서 노동조합들이 이의가 있으면 수정 요구를 하고 수정 요구를 해도 사용자가 안 들어주면 노동위원회에 수정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고 노동위원회가 확인하고 수정해 그럼 사용자가 수정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뒤에 있어요. 그런 절차들이 없다면 사용자가 5일 동안 공고를 하는 것으로 이 앞부분의 교섭 참여 노동조합 확정 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이 교섭 참여 노동조합이 어떤 노동조합이냐 확정하는 절차가 종료가 되면 그 다음 이어지는 절차는 2단계 교섭 대표 결정 절차예요. 강의하는 중간에 달력 같은 게 들어있는데 달력 건너뛰시고 그 교섭 대표 노동조합 결정 절차로 가보시죠. 이렇게 교섭 참여 노동조합을 확정하는 공고를 5일 동안 붙여서 그 5일의 기간이 종료되면 종료된 그 다음 날부터 이날은 그냥 사용자의 어떤 행위나 노동자의 어떤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간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하루하루 계산이 돼요. 14일 동안의 기간을 노동조합에게 줘요. 왜 주냐 하면 복수의 너희가 ABC 노동조합이 있는데 알아서 자율적으로 대표를 뽑든 아니면 알아서 너희가 그 이야기를 나눠서 교섭을 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도록 하든 결정을 해라는 시간을 주는데 그게 14일이에요. 14일의 기간 동안 혹시 이 노동조합들이 우리가 알아서 대표를 뽑자 해서 자기들이 대표를 뽑았어요. 그러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는 끝나요. 그런데 대표를 뽑지 않았으면 그 창구 단일화 절차가 그 창구 단일화 절차라고 하네요. 제가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2단계 교섭 대표 결정 절차가 끝나는데 그 결정이 되지 않으면 과반수 노조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가죠. 근데 만약 여기서 개별 교섭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ABC 노동조합 중에 B 노동조합이 창구 단일화 하지 않고 개별 교섭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사용자의 개별 교섭 동의를 요청을 해서 사용자가 좋습니다 하고 B 노동조합하고 개별 교섭에 합의를 하게 되면 그럼 거기서 창구 단일화 절차는 끝나요. 끝나고 A 노동조합도 C 노동조합도 사용자랑 개별 교섭을 해야 됩니다. 요 14일 안에 이런 그 절차가 끝나야 되고요. 자율 단일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개별 교섭 동의도 하지 않았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과반수 노동조합을 가려내는 건데 어느 노동조합이 그냥 주장만 하면 돼요. A 노동조합이 우리 노동조합이 과반수예요 라고 주장하면 사용자는 그 주장하는 공문을 받아서 이 노동조합이 과반수라고 하네요 라고 공문을 붙여야 돼요. 만약 이 노동조합이 과반수가 아닌데 과반수라고 속이고 공문을 보냈으면 어떡하죠? 사용자가 고쳐야 되나요? 사용자는 고치지 않아요. 그냥 과반수라고 하네요 라고 그것만 공고하면 돼요.
과반수 주장 노조의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고하는 5일, 이것도 붙인 날은 빼고 5일이에요. 그러면 사용자가 공고를 그냥 받아서 형식적으로 했는데 이게 틀렸으면 어떡하죠? 노동조합이 과반수가 아닌데 과반수라고 주장해서 거짓말로 공고를 주장을 했고 사용자가 이걸 붙인 거예요. 만약 여기에 과반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다른 노동자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그러면 과반수인지 아닌지를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과반수 아닌 게 드러나면 공동교섭 대표단을 꾸리는 다음 절차로 넘어가고요. 아니면 진짜 과반수인 다른 노동조합이 있어서 우리가 과반수야 라고 하면 다시 과반수 주장 노조 공지를 다시 공고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 과반수에 터무니없이 모자르는데 다른 노동조합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가 A 노동조합이 과반수라고 주장합니다라고 5일 동안 붙인 기간이 지나도록 다른 노동조합들이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냥 A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볼까요? 다른 노동조합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 과반수라고 주장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는 것을 추인했다고, 승인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진짜 과반수인 다른 노동조합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스스로 단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자는 과반수 주장 노조 통지를 할 때 조합원 수에 대해서 교정을 하거나 수정을 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공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고 해서 공고를 했는데 다른 노동조합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노동위원회에 과반수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노동위원회는 와서 조합원 수를 세요. 근데 조합원 수를 세다 보면 간혹 두 개의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그 조합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노동조합은 진짜 명부에는 많이 있는데 조합비는 별로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진성조합원을 가려낸다고 하는데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 중심으로 숫자를 세서 과반수인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20일 안에 해야 되죠. 10일 안에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확인 못하면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확인했더니 진짜 과반수 노조가 없어요. 그렇다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거 너네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만들어봐 라고 또 기간을 또 주죠. 이게 과반수 노조가 없다는 노동위원회 통지가 있은 후에는 5일 동안 기간을 줘서 만들어 보라고 하고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들만 대표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려주죠. 이것도 10일 이내에 꾸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안 되면 또 연장해서 10일 정도 연장해서 20일 이내에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려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절차가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따라가다 보면 또 이렇게 교섭대표 노동조합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절차가 뭐 생각보다는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적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긴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규정을 아무리 자세히 만들어놔도 현실 세계에서는 규범으로 다 정확히 포섭하기 어려운 진짜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규범을 포섭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오랫동안 창구단일화 절차를 운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행정에서 법원 판결 그리고 사업장별 지혜와 관행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지금은 창구단일화 절차가 비교적 원만하게 또 각자 회사의 관행이나 역사에 맞게 이렇게 잘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비교적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투표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 선출 과정도 물론 주장을 해서 그 주장이 그냥 먹히면 괜찮지만 대부분 투표를 하거든요. 과반수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창구단일화 절차, 특히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절차에서는 투표 절차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는 달력 한번 보시죠. 이 달력은 제가 지금은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 달력을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는요. 이때 유독 이랬어요. 이 해의 2월달 달력이 2월이 29일까지 있었고 29일 그 다음 날이 3월 1일 휴일이었는데 교섭요구사실 공고일에 이 길이 휴일이 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느 해 2월과 3월의 달력을
그려놓은 거고, 이건 실제 옆에 네모칸에 있는 판례의 실제 사례예요. 사용자가 하루 이틀씩 미뤘어요. 이게 교섭 요구를 했는데 공고문을 바로 붙이지 않고 하루 쉬었다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씩 미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 사이에도 그 교섭 참여를 신청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애초에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노동조합들이 사용자가 하루 이틀 미루고 기간이 주어지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못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 거야, 우리 교섭 절차를 위반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대법원이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은 괜찮아 라고 본 판결이 있어서 제가 이 판결이 신기해서 강의안에 넣어놨습니다. 노동위원회 공동교섭 대표단 결정 절차를 제가 따로 표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좀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보시죠. 과반수 노조의 지위 변동이에요.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겠어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많은 일이 일어나는 나라여서 과반수 노조의 지위가 며칠 만에 훅 바뀌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생각나시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을 붙이고 나서 채 뭐 한 2주 정도 지내는 시기에 대거 탈퇴하고 대거 이쪽 노동조합에 옮겨가거나, 아니면 대거 탈퇴한 조합원들이 개별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절대 과반수 노동조합이었던 노동조합이 소수노조로 며칠 만에 지위가 바뀌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아까 기준일이 언제라고 그랬죠? 이렇게 조직 구성원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과반수인지 숫자를 확인하고 그 숫자를 고정시키는 시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교섭 참여노조 확정공고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확정공고일 이후에 조합원수가 변동돼도 변동 인정하지 않아요. 확정공고일 당시의 숫자를 기준으로 과반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1년이 넘도록. 그런 경우 1년이 넘으면 다시 한번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섭 대표 노동조합은 한번 뽑히면 그 지위를 얼마나 유지할까요? 객관식 지문이 쭉 나와 있다고 하면 2년이라는 답이 있으면 2년을 고르시면 돼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늘 2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정확한 답은, 여러분이 주관식으로 답을 쓰신다고 하면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이에요. 그런데 그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년이 안 되는 임단협을 했을 경우에는 1년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2년으로 유지가 돼요. 어떻게 2년이냐면 2년을 계산하는 기산점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2년이에요. 그 만약 우리가 교섭을 체결했어요. 체결했는데 단체 협약을 체결했는데 교섭을 하다 보면 교섭이 1년 막 넘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올해가 지금 2020년인데 2019년 단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2019년 단체 협약에 사인을 한 거죠. 유효기간이 2년짜리. 그렇다면 나의 교섭 대표권을 언제까지 유지가 되나요?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만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사인한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2019년 1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섭 참여 노동조합 확정부터 교섭 대표 결정까지 하고 바로 협약을 한 달 만에 체결했는데, 그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시작점이 2년 전 2018년 단체 협약이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즉시 나의 교섭 대표권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2018년 1월에 시작된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말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단체 협약 아니면 2020년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바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다시 뽑아야 돼요. 유효기간은 보통 우리가 2년이라고 말하지만 그 2년의 시작점이 체결한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시작 일로부터 2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세부사항은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좀 민감하게 제기됐던 문제가 신생노동조합 설립과 창구단일화 절차예요. 2010년 무렵에 나왔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된 행정에서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침하고 그리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한 지침이 있었어요. 이런 지침들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들은 단체 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해주기 위한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신설된 노동조합들은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기존의 창구단이라고 됐던 그 창구단이라의 절차의 유효성도 유지가 되는 거야 라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약간 논쟁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창구단이라 절차가 개시되고 진행되는 중간엔 노동조합이 없었는데 창구단이라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그 노동조합은 교섭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이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창구단이라 절차를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단수 노동조합이었던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교섭 대표 노동조합, 아니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기간 동안에 교섭 참여 신청을 한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교섭 요구를 한 그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갖나요? 아니면 그냥 교섭 대표가 아닌 일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갖나요? 이거는 이원적인 사고예요. 이원적인 사고를 하면 복수노조가 없으면 교섭 대표가 아니라 일반 경영단체 일반 노동조합이야. 얘는 자기네 조합원에 대한 권한밖에 없어. 이렇게 사고를 하게 되고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일원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한 것은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거잖아요. 진행을 해서 거기서 교섭 대표 거기서 신청 노조가 없었으면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 거야. 이렇게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이론적 사고에서도 창구 단일화 절차는 미완적이고 그러므로 교섭 대표는 아니야 라고 사고를 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인 사고를 하면 두 가지 사고가 가능한 반면에 이원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보게 되죠. 그러면 신생 노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야. 교섭 요구 사실 공고하고 거기서 그냥 끝났다 하더라도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야 라고 하면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신생 노조는 교섭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없어요.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받아 교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신생 노조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은 없죠. 2년 동안에는.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다르게 봤어요. 이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약간 민감하게 다른데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판결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고 확인해 봤더니 단일 노동조합이었어요. 그래서 아 얘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겠거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수 노조가 설립되고 교섭 요구를 했어요. 교섭 요구를 했더니 사용자가 소수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고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한 거예요. 노동조합이 그 공고를 보고 기존 노동조합이 공고를 보고 다시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단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이 되고 신설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절차를 처음 진행했다가 단일 노조라는 게 확인돼서 그냥 교섭을 하고 협약을 체결했던 이 노동조합이 내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인데 뒤에 있는 창구 단일화 절차 잘못된 거야 라고 소송전을 시작한 게 요 사례예요. 우리 법원이 뭐라고 봤냐면 노동조합이 단수일 경우에 창구 단일화 절차는 의미가 없어. 복수노조일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절차야. 그러니까 너는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 라고 봤어요. 나중에 신생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서 그때 진행된 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짜 절차야. 단수 노동조합만 있을 때 진행됐던 것은 창구 단일화 절차가 아니야. 그러니까 신생 노조가 과반수 노조임이 확인되고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됐다면 그때부터 기존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권이 없어. 이렇게 봤어요. 이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대법원의 태도와 다르게 고용노동부는 아직 행정해석이나 지침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있겠죠. 네. 근데 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그 행정관청의 해석일 뿐이고 운용 지침일 뿐이어서 지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여기를 이해하고 계시는 게 맞겠죠. 신생노조 설립과 창구 단일화 절차는 요 얘기예요. 고용노동부 그 매뉴얼이나 지침은 뭘까요? 그냥 매뉴얼이에요. 그냥 매뉴얼이어서 규범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근데 뭐 소송에서 뭐 이게 그 판단의 근거가 된다든가 이러지는 않는데요. 그 현실에서는 기업들과 노동조합 노동부 매뉴얼이나 행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법과 주먹인 거죠. 하지만 이것과 전혀 다른 판례,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고용노동부 매뉴얼이나 지침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나오는 주제가 교섭 단위 분리예요. 교섭 단위라는 것은 창구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섭 단위 분리는 여기 보시면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처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이게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는 그 짧은 시기, 한 달 정도 되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상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법인 안에 그 서로 다른 파트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제조 관련된 일을 하고, 한쪽은 연구 관련된 일을 하고, 한쪽은 영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구단위를 할 때 제조 부분의 노동조합이 두세 개, 연구 부분의 노동조합이 하나, 영업 부분의 노동조합이 두세 개가 있다고 하면 창구단위라 절차는 제조 분야랑 영업 분야에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의 법인이니까 교섭단위 분리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한 7개의 노동조합을 놓고 대표를 뽑아버리게 돼요. 그러면 만약 대표가 제조에서 뽑히면 제조 부분 노동조합 대표가 영업하고 연구까지 대표해갖고 단체 교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조건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든가 교섭 관행이 다르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면 단위를 아예 분리해서 분리된 단위 안에서만 창구 단위를 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게 교섭단위 분리제도의 취지예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양측 또는 어느 한쪽. 그러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할 때 기준, 분리 요건은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느냐, 고용 형태가 다르냐, 교섭 관행이 그동안 달랐느냐를 갖고 판단하는데, 이게 최근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거의 유사한 사례를 놓고도 지방노동위원회별로 분리 요건이 갖춰졌네, 어떤 분리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일관성이 많이 상실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대법원이 요 교섭단위 분리 요건은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돼라는 판단을 한번 내려서, 그 뒤로는 노동위원회도 굉장히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경향은 잘 모르겠어요. 경향은 잘 모르겠는데, 노사가 함께 신청하거나 아니면 다수노조와 소수노조, 노동조합들이 같이 모여서 신청하면 대개 노동위원회에서는 분리 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사용자만 신청하거나 뭐 이렇게 된 경우에는 분리 결정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교섭단위 분리는 이렇게 우리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분리 절차만 있어요. 그럼 교섭단위 통합은 어떻게 될까요? 그 교섭단위 통합은요, 여러분 노동위원회 가면 분리 신청서가 있거든요. 분리 신청서 위에 분리라는 말을 이렇게 두 줄로 딱 빨간 펜으로 그시고요. 위에 통합 써서 통합 신청서로 바꿔가지고 되면 통합 심사를 해준다고 해요. 아직까지 예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노동위원회, 여러분도 한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통합 심사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 이걸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통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통합하거나 사업장에서 알아서 분리해버리거나. 고용노동부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노동위원회를 반드시 통해서 분리 결정을 받아서 분리를 하거나 그 당위 내에서 창구 단위를 하거나, 통합도 노동위원회를 거쳐라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노사 양측이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우리 회사 내에서 알아서 그냥 교섭단위 분리해서 단체 교섭 창구 단위라 절차를 진행해서 각각 대표를 뽑아서 각각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한다면, 노사 양측이 아무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외부화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통제하거나 막거나 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강행 규정이므로 반드시 노동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동위원회 입장. 하지만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공정대표 의무예요. 공정대표 의무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이나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이를 둘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없으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차별을 할 수 없고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사용자가 공정대표 의무의 준수자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본래 의무의 공정대표 의무 준수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었겠죠. 시정신청은 그러한 차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신청을 해야 되고요. 보통 그 사용자가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해서 소수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차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내지는 분리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위반은 이런 것도 제가 써놨고요. 그 다음 합리적 이유 판단인데요. 공정대표 의무에서 차별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공정대표
공정대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수범자인 사용자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이나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을 차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우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자의성 판단에 따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정대표 의무 위반 인정사례, 부정사례 이걸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건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소수노동조합이 있었어요. 노동조합이 두 개여서 하나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과반수 노조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됐는데 소수노조인 B노조가 꼭 교섭 의제로 올리고 싶은 안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수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섭대표 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서 이 안건은 반드시 교섭 의제로 넣어서 교섭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협약까지 체결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교섭대표 노동조합 위원장이 생각해보니까 이번에는 그걸 교섭 의제로 넣기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수노동조합에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교섭 요구안에서 빼고 교섭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될까요? 이건 경우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교섭 전체의 전략이라든가 회사의 운영 상황 그리고 조합원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것을 의제로 넣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교섭 의제에서 뺐다면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볼 것은 아닌데 그런 이유 없이 교섭대표 노동조합 위원장이 그냥 소수노조 위원장이 미워서 아니면 별다른 이유 없이 싫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이것을 의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굉장히 면밀하고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장 전체의 상황, 교섭의 역사, 관행, 노동조합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공정대표 의무 제도의 그 특징이 뭐라고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죠? 사용자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 초기에는 그래서 소수노동자들이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신청할 때 사용자만을 상대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신청하는 게 좀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다 동시에 상대방으로 해서 시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수노조 관련 쟁점은 쟁행 시 찬반투표 범위예요.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이 조직률이 90%예요. 나머지 노동조합이 5%. 그래서 전체 사업장의 95%를 조직하고 있어요. 두 노동조합을 합하면. 이럴 경우에 90% 노동조합이 쟁행위를 의결하고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자기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가지고 찬반투표를 해도 충분히 전체 조직된 조합원의 90% 과반수를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소수노조 조합원들은 전체를 다 빼고 교섭대표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모여서 찬반투표를 해서 쟁행위를 진행하는 것이 합법이냐 여부를 다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보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조직된 조합원의 과반수의 의사만 물으면 되기 때문에 과반수의 찬성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있는데 만약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의도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해버린다면 그 절차는 과반수라 하더라도 그 절차는 적법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참여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노조가 우린 싫어 라고 해서 전원 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 조합원들만으로 조직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는 그것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예 소수노조에 알려주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투표 장소를 비밀로 붙여서 소수노조 조합원들이 와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다거나 이런 소수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장벽이 있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투표 절차, 그 쟁행위를 위한 투표 절차는 적법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단체 교섭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단체 협약이에요. 단체 협약은 잘 아시다시피 단체 교섭의 결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가 서로 서명 날인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복리후생 또는 노동조합의 처우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단체 협약서라고 해요. 단체 협약은 단체 협약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노사협의회에서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사용자랑 같이 서명을 했다면 이름이 협약서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죠. 형식적으로 그 단체 협약에 담길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거기에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 대표자,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서명이 있다면 단체 협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쌍방의 서명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단체 협약의 법적 성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까 그 단체 교섭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채무적 부분, 규범적 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학설들이 단체 협약의 규범적 성질, 법적 성질 문제예요. 사용자가 단체 협약을 지키지 않는데 이것은 계약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사용자에게 이 계약을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노동조합이 요약자가 되고 사용자가 낙약자가 되고 그리고 조합원이 제3자가 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뭐 이런 식의 이론들이 제기가 됐던 거예요. 사용자가 조합원을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가 협약 체결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원에 대해서 단체 협약을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법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논의가 됐던 것들이 단체 협약의 법적 성질 논의고요. 이건 좀 더 정밀하게 보면 독일의 단체협약법, 스위스의 채무법, 아니면 우리의 노동조합법 33조가 있기 이전에 본래의 법적 성질 논쟁이 있고 33조가 있은 이후 규범이하라고 선언하는 단체협약은 규범이하라고 선언해주는 이 법조문이 만들어진 이후의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쟁을 정밀하게 보면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이 법적 성질 논쟁은 저는 참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요. 이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에서 그래도 조금 현학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래도 조금 학자들이 하는 얘기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법적 성질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법 좀 한다는 많은 교수님들이 다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문들을 쓰고 계세요. 이것 정도 정복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견해 정도 없으면 노조법 전문가라고 하기 좀 그래 라고 하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논쟁은 재미있는 만큼 현실에서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굉장히 저도 이게 중요하고 흥미로운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게 있었다라고만 알아놓으시죠. 결론은 뭐죠? 결론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규범이라는 거예요. 규범이니까 사용자는 계약적 관점이 아니라 법을 준수한다는 관점에서 조합원에게 이것들을 이행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 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입법 과정이냐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체결물에 대해서 국가가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냐. 사용자가 입법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노동조합 위원장이 입법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형성 과정은 계약인데 형성된 결과물에 대해서 국가가 규범으로서 인정해 준 거야. 아니면 이 부분에 한해서는 형성 과정에 참여한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용자에게 입법권을 준 거야. 뭐 이렇게 보는 또 견해들이 또 대립하고 있는데 이게 계약설과 규범설의 대립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이건 각자 관점을 가지시면 되고요. 어쨌든 만들어진 단체협약은 규범이하라는 데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협약은 규범이라고 보는 것으로 이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논쟁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단체협약의 효력은 기준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취업규칙이든 근로계약이든 단체협약에 위반될 수가 없고요. 단체협약에 위반된다는 말은 제가 취업규칙 말씀하면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위반은 이게 높이라고 보죠. 이게 높이를 규율하고 있을 때 높이보다 높으면 되고 아래는 안 돼. 이건 미달이에요. 미달하면 안 된다고 우리 취업규칙 규정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위반은 더 높아도 안 된다는 게 위반 아닐까요? 이 위반의 의미를 두고 학설 대립이 있는데요. 위반의 의미를 보통 이렇게 새겨요. 네, 그래서 취업규칙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이 우선한다 이렇게 봐요.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단체협약을 우선한다고 봐요.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단체협약을 준수하면 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얘기하지 않는 게 요즘의 추세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2019년 11월 이후에 2020년 들어서도 최근에 또 하나의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우선한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저는 그 법리 자체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결론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결론에 이른 법리 구성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논의가 지금 촉발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 단체 협약과 근로계약 간의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가 전개될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봐요. 앞으로는 노동법의 굉장히 중요한 법원 중에 하나인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간의 효력계의 문제가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에서 화채설과 외부기율설, 이것도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단체협약으로 어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이 끝나서 없어지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에 노사가 합의해서 해지해버렸어요. 그럼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그동안 단체협약으로 규율되던 단체협약으로 규율되던 임금과 근로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법원 판례도 같아요. 기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던 그것대로 유지된다라고 봐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화채설이에요. 화채는 incarnation 한다는 얘기예요. 인바디먼트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의 일부분으로 그냥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그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는 게 화채설이고요. 그리고 외부기율설은 그건 아닌데 그 단체협약이 밖에서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쳐서 이 부분을 수정하고 있는 거야라는 게 외부기율설인데요. 이거는 그 단체협약이 만약 없어지면 외부에서 이렇게 규율하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원래의 근로계약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외부기율설은 우리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채설이 우리 대법원의 견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협약은 신고해야 되는데요. 체결되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가 효력 요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단체협약에 위반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게 조합원 지위 상속 문제예요. 설명드리면 우리 회사 조합원이었어요. 근데 조합원의 자녀가 입사시험을 보면 가산점을 줘요. 이건 양반이에요. 조합원의 자녀가 입사시험을 보면 그냥 합격시켜요.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산재를 당한 조합원이 있어요. 산재를 당해서 요양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던 조합원이 있다면 그 조합원의 자녀가 지원하면 반드시 채용해야 돼요. 이런 내용이 공정의 입사시험 과정에서 이거 공정성을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체협약에 담을 수 없다.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지금 이거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단체협약에 대해서 우리 노동부는 일관되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특히 조합원이 멀쩡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조합원의 자녀가 입사 지원을 하면 가산점을 준다든가 합격시키라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는데 행정관청은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시정명령 신고를 안 했다든가 아니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하기 전 단계라든가 라는 그 상황에서 단체협약에 해당되는 단체협약의 그 조항이나 단체협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은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단체협약 위반 책임에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2조에 보면 임금 복리후생 쭉 이렇게 해서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한번 보시죠. 단체협약 중에 임금, 복리후생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규범적 부분이죠. 근로조건이에요.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이것도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이것도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단체협약에 사용자든 노동조합이든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 다음에 시설, 편의 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이건 채무적 부분이죠.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채무적 부분이에요. 여기에 위반할 때 노동조합이든 사용자든 처벌합니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우리 단체 92조가 이런 것들을 단체협약의 해당 조건에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단체협약의 이 해당 조항들이 구성요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시설, 편의 제공,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쟁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법제 하에서 규범적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정할 수도 있어요.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여후효가 3개월이 있는데 이것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단체협약 없는 상태가 되면 곤란하니까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교섭을 더 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줘서 그 시간 동안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게 여후효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보시죠. 지역적 적용 범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그리고 지역 단위 일반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은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동종이라는 것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조직 대상이 같은 뭐 이런 근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테고요. 여기 보면 지역 단위 일반적 구속력은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로 되어 있고요. 3분의 2가 하나의 그 지역에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럼 노동위원회는 이렇게 회의를 열어요. 회의를 열면 거기에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출석을 해요. 그 단체협약의 이해관계 당사자랑 그리고 뭐 행정관청이 이렇게 출석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받죠. 의결을 받아서 해당 단체협약을 그 지역 동종 근로자들에게 적용한다라고 행정관청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의 동종 근로자는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게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여러분 단체교섭 제가 마지막으로 그 여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여담이라면 좀 가벼운 얘기여야 되는데 여러분 단체교섭은 왜 하나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사회적 지위 향상, 그리고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가 교섭하기 위해서 하는 게 단체교섭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단체교섭은 단체 협약서만 체결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봐요. 이게 노동쟁의의 범위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우리 노조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노동쟁의의 범주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만 노동쟁의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것은 협약 체결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 이후엔 노사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져요. 우리나라는 옛날 97년 이전 우리 노조법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돼 있었어요. 조문이 여러분 노조법 2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은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노동쟁의 상태인데 그 쟁의 상태가 생겨야 조정을 거쳐서 쟁의행위로 갈 수 있죠. 근데 원래 97년 이전에 우리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였기 때문에 단체협약 체결이 문제가 아니라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돼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당노동행위 조항이 있다 보면 설명드리겠지만 그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2조도 개정할 때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단체 교섭의 범주를 꼭 협약 체결 교섭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범주에 있어서까지 노사가 교섭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넓혀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설명을 끝내려고 하다가 불현듯 생각이 나서 단체 교섭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노동법 개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하다 보니까 7번째까지 왔네요. 다음번 8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